네, 문정표현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과거 시제까지 배웠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바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시간 표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시간 표현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라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오는 문장 표현들이 헷갈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면 쉽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마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일단은 첫 번째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부사에 대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보면은 자, 는 혹은 니은이 붙습니다. 뭐 먹다라는 기본형을 보면은 우선 선어말 어미 는을 붙이면 먹는다. 누가 봐도 현재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는이라는 시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현재임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사에 해당되는 거지 형용사는 해당되지 않아.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쁘다 형용사죠. 자, 이 예쁘다의 현재형은 뭘까? 동사랑 똑같이 는이나 혹은 니은을 붙여볼까? 붙여보면은 예쁜다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비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는이나 니은을 사용하지 않아요. 형용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는 선어말 어미가 붙지 않는다. 왜냐면 기본형 그대로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선어말 어미 다음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현재 시제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렇죠? 자, 현재 시제와 관련된 관형사형 어미는 일단은 동사에는 는이 붙습니다. 이거 우리 학원에서도 했었죠. 자, 이 먹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밥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싶어. 현재 시제로. 자, 그렇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먹은 밥이었어. 그치? 이미 먹은 밥. 얘는 과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제로 얘를 바꿔보자. 그렇다면 먹는 밥이 되겠다. 바로 이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음으로써 이렇게 현재 시제가 실현이 된 것이죠. 그쵸? 근데 이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도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 있어.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똑같은 예쁘다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 예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죠. 자, 이 예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싶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현재 시제로 바꿨을 때 바로 예쁜 꽃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활용 과정, 이 변형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 뭐가 붙은 거예요? 는이 붙은 게 아니라 바로 니은이 붙은 거야. 은이 붙은 거야.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예쁘는이라고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예쁘는 꽃 이런 말 없어요. 따라서 형용사에는 는이 아니라 니은이 붙는다. 이게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시간 부사는 굉장히 쉽다고 그랬어요. 뭐 오늘,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와 관련된 시간 부사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리자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이라 그랬다.
지금을 예시로 들어보자. 이게 더 편하겠다. 지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자,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현재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문장의 시제는 현재일 텐데, 근데 그 현재 시제 문장에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과거를 나타내는 선말 어미 어시 함께 쓰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맥락을 고려해보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 부사와 아시라는 과거 선언할 어미를 한 문장 안에 쓰여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다면 틀리다면 왜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뭐 필기 놓치신 거 있으면 일시 정지하시고 필기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과거, 현재보다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로 선언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선언말 어미는 바로 get 그리고 의리,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겠다. 자,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미래의 관형사형 어미는 대표적으로 의릴, 릴. 마찬가지로 활용을 한번 해보죠. 자, 먹은 밥은 과거, 먹는 밥은 현재. 그렇다면 이 먹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밥이라는 체안을 꾸며줄 때 미래 시제임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바로 이 리을을 붙이면 되는 거야. 바로 밥. 이거를 붙이면 바로 미래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일, 곧 이런 것들이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바로 다시 현재 시제로 돌아와서 이 는이야. 자,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에 는이 있고요. 근데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에도 는이 있어요. 그치? 자, 그렇다면 선생님 뭐 는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는이 선언말 어미인지 관형사형 어미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굉장히 쉬운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먹는다 그리고 먹는 밥.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어말 어미가 붙은 거고요. 둘 다 현재죠. 둘 다 현재긴 하지만 먹는다 같은 경우는 선어말 어미 는이 붙은 거고요.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지만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그렇다면 이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여기 뒤에 체언이 있고 띄어쓰기가 돼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고요. 그리고 뒤에 종결 어미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채로 붙어 있으면 걔는 선어말 어미인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다음 자, 6페이지,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방금 보강 영상을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6페이지, 7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크게 추가된 내용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시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것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 선언말 어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선어말 어미들 중에서는 한 가지 시제만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지 뭐 이 는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서 이 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저랑은 뭘 할 거냐면 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다양한 표현법들, 어떤 경우에서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어말 어미 는, 니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쵸? 아까 먹는다 예시 들었죠?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법이고 또 다른 맥락에서 쓸 수가 있어. 바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경우에도 이 는과 니은을 쓸 수가 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승주가 내일 떠난다. 자, 얘 형태 분석 한번 해보자. 떠나다라는 어간에 니은이 붙었다. 근데 니은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현재일까? 아니야. 이 문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야. 왜? 는, 니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예시를 들자면 약간 이런 예시가 있겠죠. 야, 나 간다. 지금 가는 중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곧 갈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역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는이나 니은을 쓴다. 네,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이순신은 명량대첩에 나아갔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다. 뭔가 사극 드라마 내레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장이죠. 근데 이순신이 이런 거를 한 상황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과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음이 니은을 썼냐 이거야. 왜냐하면 는, 니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 이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써도 괜찮은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at과 ot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예요? 바로 과거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야. 이건 학원에서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과거를 나타낼 때 쓰이지만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여기 동그라미 니은 상태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꽃이 활짝 피었구나. 자,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꽃이 핀 거는 현재야 과거야?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아니면 꽃이 폈던 그 행동이 과거에 완료된 거야? 꽃이 핀 거는 이미 과거에 완료된 거야. 하지만 그 완료된 상태가 지금 내가 보는 시점까지 계속 지속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과거 시제 선어음이 o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디귿. 바라시에서 볼 때 미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때 역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자, 붙었다. ot은 일반적으로 언제 쓰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쓰인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과연 과거일까? 아니죠. 약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내가 진짜 이미 대학에 붙은 것처럼 표현할 때 ot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과거가 아닌 거지. 미래인 거지. 자, 이 동그라미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그 자주 쓰는 표현을 예시를 줄 수가 있는데 넌 오늘 뒤졌다. 넌 뒤졌다.
넌 죽었다. 자,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음이 어시 붙었어. 그렇다면 그거는 과거겠냐고. 아니죠. 너는 곧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야. 즉 과거가 아니란 소리지. 어시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이론들이 다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예시에 적용돼서 다 선택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선어말어미 get. 자, get은 어떤 시제를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근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양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추측을 나타낼 때. 야,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추측을 나타낼 때. 자,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주체 의지를 나타낼 때.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자, 동그라미 리을 가능성을 나타낼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추측과 가능성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측과 가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 가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의 능력, 잘못 썼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추측과 가능성을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10페이지 동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진행상과 완료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진행상은 여러분들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시겠죠?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영어로 따지면 ing. 자, 그렇다면 영어에는 ing로 표현이 되고, 그렇다면 국어에서는 이 진행상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바로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가다, 다해 가다, 다와 간다. 여러분들 저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선생님, 다 와가요. 버스가 늦었어요. 다 와가요. 네, 마찬가지로 진행상이다. 즉 진행상이라는 건 아직 과정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완료상이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법들에는 뭐뭐아어 버리다, 다 먹어버리다, 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숙제를 미리 해 놓다. 약간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 즉 완료상이라는 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가 모두 끝나고 완료되고, 그리고 그 완료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책은 계속 거기 있겠죠. 즉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바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중의적으로 쓰일 때. 제가 위에서는 진행상과 완료상의 표현법들을 각각 다 다르게 적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표현법이 진행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그 밑에 예시가 어떤 예시가 있냐면 그녀는 파란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있다. 자, 고 있다 같은 경우는 진행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완료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진행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입고 있는 행동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지. 팔을 소매에 넣고 있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단추를 잠그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진행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완료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이미 파란 옷을 입은 것은 올해야.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완료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영어 시간을 배울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봤던 단어죠. 피동. 피동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피동이 무슨 뜻이야?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자, 그 피동의 반대가 능동이에요. 즉 능동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할 때, 피동은 주어가 그 동작을 당하게 될 때, 이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높임이나 시제와 마찬가지로 이 피동 표현을 공부할 때도, 그렇다면 이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 자, 첫 번째, 항상 표현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첫 번째 방법,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을 때. 자, 예시를 보면은 벌이 은주를 쏘았다. 자, 얘는 능동문일까 피동문일까?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자. 능동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주어인 벌이 자기 힘으로 은주를 쏘은 거. 아, 그렇다면 주어가 자기 힘으로 한 거니까 얘는 능동이겠구나. 자, 반면에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은주가 주어야. 그치? 은주가 주어인데 은주가 쏜 거니? 은주가 자기 힘으로 쏜 거니? 아니죠. 다른 주체에 의해, 벌이라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쏘다라는 동작을 당하게 된 거야. 그렇다면 얘는 피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피동 문장에는 어떤 피동 표현법들이 쓰였는가를 분석을 해봐야 돼. 자,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쏘였다.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쏘다라는 어간에 이 엇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겠고요. 그리고 이 엇은 우리 학원에서 했었죠.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렇다면 얘는 뭐겠어? 아하, 피동전미사 이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다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호랑이라는 주어가 자기 힘으로 잡다라는 동작을 행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능동이야 피동이야? 능동이야. 자기 힘으로 한 거니까. 자, 반면에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토끼라는 주어가 있네요. 근데 이 문장의 맥락을 보니까 토끼가 잡다라는 행동을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호랑이라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피동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피동 표현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혀을 한번 보자. 똑같아요. 잡다라는 어간에 엇이라는 과거선언 어미가 있고요. 다는 종결 어미겠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낀 놈은 희가 되겠다. 아, 그렇다면 이 희가 뭐야? 바로 피동 전미사인 거야. 아시겠죠? 제가 예시에는 이 희만 들었지만 그 이 희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리기.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피동 표현 방법, 피동 전미사 이희 리기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현 방법. 어지와 게되다를 붙여서 피동을 실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지다, 저절로 가지다.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가지네. 약간 이런 예시도 있겠고요. 그리고 게되다. 나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가게 되었다. 가정 상황상 유학을 가게 되었다.
약간 이런 예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표현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 방법, 되다. 이 되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여기 게되다랑 약간 생긴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게되다 같은 경우는 어간에 붙고요. 되다 같은 경우는 명사에 붙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쨌든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피동전미사, 그리고 어지다 게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다. 이 세 가지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문제풀이하면서. 자, 다음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문장 구조가 변화하는 경우예요. 당연히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문장 구조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장 구조 변화라는 건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성분이 변한다는 거야. 문장 성분에는 뭐뭐가 있었습니까?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뒤에 어자 끝나는 게 다 문장 성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4학년 때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예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똑같은 예시입니다. 벌이 누가 봐도 주어예요. 누가 봐도 목적어고, 그리고 쏘았다 능동문이죠. 그죠? 근데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뀔 때 같은 벌과 은주지만 피동문에서는 이 문장 성분이 바뀐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목적어였던 은주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바뀌어. 반면에 주어였던 벌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바뀌어. 그리고 이 문장은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이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문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능동문에서는 보통 그 행동의 주어, 주체가 주어나 주체에 초점이 가요. 그 주어나 주체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역시 능동문이기 때문에 역시 그 주어의 능동성이 강조가 되는 거지. 자, 반면에 피동문에서는 주어나 주체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행동을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 그래가지고 주어의 능동성보다는 그 동작을 당한 상황에 초점이 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갈 때 딱 식당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이 너무 더러워. 그렇다면 그 종업원한테 약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그 요청을 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 닦았어요. 그리고 여기 안 닦였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피동전미사 이가 쓰였죠.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능동문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자, 능동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간다? 주체나 주어에 초점이 간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지만 누구겠습니까? 안 닦은 그 주어, 주체가 누구야? 바로 종업원이겠죠. 능동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간다? 바로 주어나 주체에 초점이 간다. 그럼으로써 주어의 능동성이 강조된다. 자, 그렇다면 종업원이 안 닦았다라는 그 행위, 능동적인 그 행위에 초점이 간 거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의 약간 뉘앙스는 뭔가 잘못이 종업원에게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약간 기분이 안 좋겠죠. 물론 지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자, 반면에
문을 한번 봅시다. 자, 피동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닦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 닦은 주체는 종업원이다, 맞지? 근데 피동문에서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주어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생략을 했겠지만 이 안 닦인 대상이 뭐겠어? 바로 테이블이겠지. 그리고 피동전비사 2가 있으니까 얘는 피동문이야. 자, 피동문은 대상에 초점이 가. 테이블의 초점이 가. 그리고 주어의 능동성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동작을 당한 상황 그 자체에 초점이 가. 그렇다면 이 피동문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안 닦인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이 가는 거야. 그다음 능동과 피동을 비교해 봤을 때 능동 같은 경우는 종업원의 그 안 닦은 그 잘못에 초점이 가고, 반면에 피동문은 마찬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주어에 초점이 가기보다는 그 안 닦인 상황에 초점이 가. 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피동문으로 요청을 받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덜 나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요런 뉘앙스입니다. 자, 다음. 자, 7번. 역시 이것도 중요해요. 자, 피동표현을 사용하는 의도. 왜 우리는 피동표현을 쓰는가? 바로 첫 번째, 행위의 주체를 부각하지 않고 사실을 강조할 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도둑이 잡혔다. 뭐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잡혔겠어? 뭐 경찰에게 잡혔겠지. 만약에 경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잡혔다면 그 잡은 누가 잡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둑이 잡혔다는 경찰이 잡았다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딱히 뭐 말해도 되지만 말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그런 경우에는 피동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도둑이 잡혔다. 히.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되도록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약간 이런 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에서 이런 피동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피동 표현을 쓰지 않고 능동 표현을 썼다. 자, 능동 표현에는 어디에 초점이 간다? 주체나 주어에 초점이 간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어? 뭐 A라는 사람이 A가 B를 주장했다. 만약에 뉴스에서 이런 문장 표현으로 보도를 했다면 이 A는 어쨌든 사람일 거야, 그치? 근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예요? 아니죠. 물론 이 A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은 조금 그나마 믿음이 좀 가겠지만 만약에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이면은 조금 그 B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이 가겠죠. 그 B의 내용에 의심이 가면 그 신문사나 그 뉴스 방송사에서도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책임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왜? 능동문으로 표현하면 A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C가 뭔데 B를 주장을 하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문이나 뉴스의 객관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은 그 내용 그 자체, 대상 그 자체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8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필수 코스입니다. 잘못 쓰인 피동 표현. 자, 일단 이중 피동 표현이 있으면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피동 표현은 우리 아까 뭐뭐가 있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피동점이사 이히리기, 그리고 어지다, 개되다,
그리고 되다. 자, 크게 보면 3가지, 작게 보면 4가지. 자, 이런 것들이 요 4가지 중에서 2개 이상 쓰이면 걔는 잘못된 표현인 거야.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할 때는 항상 기본형을 기준으로 가라 그랬어. 자, 나뉘어집니다. 기본형이 뭐야? 나누다야. 나누다. 자, 나누다에 여기까지가 기본형인데, 그렇다면 이 이는 어디서 왔냐? 바로 피동전미사 이에서 온 거야. 자, 그렇다면 일단은 피동 표현이 한번 쓰였어요. 그리고 어지다 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어지다. 뒤에 그 밉니다는 이 단어가 관련 없으니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동 표현이 2가지가 쓰였네. 그렇다면 얘는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번역투 문장. 그러니까 번역투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능동문으로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하는 경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어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만들다 플러스 어지. 자, 그런데 피동 표현 이거 맞지? 근데 굳이 이거를 피동 표현으로 써야 될까? 아니지. 일단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에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위에 3가지에 해당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피동 표현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피동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하다. 그냥 능동문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겠어? 그는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사동 표현이야. 이 사동 표현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약간 좀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약간 make 사동사. 자, 그렇다면 그 경우에서 사동이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를 시키는, 아니면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것을 바로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동 표현의 실현법을 알아보자면 역시 이거는 제가 여기 번호 매겨드렸으니까 뭐 따로 적을 필요는 없겠네요. 자, 우선은 시키다가 붙으면 걔는 사동이라고 봅니다. 예시 보면은 가은이는 나은이에게 청소를 시켰다.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 되게 간단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피동에도 전미사가 있듯이 사동에도 전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희리기.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위에서 보지 않았어? 피동 전미사도 이희리기야. 근데 사동 전미사도 이희리기네? 그치? 근데 이 사동 전미사에는 이희리기뿐만 아니라 3개가 더 있어. 바로 우, 구, 추. 요 7가지 전미사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일단은 우구추가 나오면 누가 봐도 사동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란 말이야. 이희리기. 왜? 피동전미사에도 이희리기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 이 이희리기를 가지고 이게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자.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자, 이 먹였다 제가 형태소 분석해드렸어요. 어간, 과거 선어말어미, 그리고 다는 종결어미. 그렇다면 문제는 여긴데 그렇다면 얘가 과연 피동일까 사동일까?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렇다면 뭐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까? 문장의 맥락, 상황을 가지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피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피동의 개념이 뭐였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 이거는 피동이야. 얘 보자. 주어가 다른 대상, 동생을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단 봐보자. 동생이랑 일단 다른 인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밥을 먹였다. 자, 주어를 기준으로 항상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적어 드렸어요. 주어가 라고.
자, 주어가 먹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거니? 아니지. 그러면 얘는 피동이야? 아니야. 자, 그렇다면 사동일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자. 어떤 행동을 하게끔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나는 먹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게 아니라 먹다라는 행동을 동생에게 시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사동전미사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항상 주어를 기준으로 보세요.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가 그 행동을 시키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와 같은 반을 이루는데 다른 반에서 나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피동과 사동의 개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동생 입장에서는 동생 입장에서는 피동이 아니잖아요. 사동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항상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어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개념을 괜히 적어드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가봅시다. 마지막 표현법, 개하다. 피동 표현에는 개되다가 있었어요. 근데 사동에서는 개하다가 붙어. 예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동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인용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현은 앞에 뭐 피동, 사동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덜 복잡합니다. 하지만 약간 신경 써야 될 거는 있는데 근데 그 신경 써야 될 내용을 알기만 하면은 거의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인용 표현. 자, 인용 표현이란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인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 인용 표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현법들을 알아둬야 돼요. 자, 첫 번째, 직접 인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따옴표. 이거 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표현 방법, 조사라고.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잘 다녔니? 라고 말했다. 이렇게 두 가지 실험법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간접 인용의 실험법을 한번 알아보자. 일단 간접 인용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전달 방식.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시를 보면 아, 이런 뉘앙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잘 다녀왔느냐고 말했다. 어서 오라고 말했다. 책이 재미있냐고 물어보았다. 만약에 얘를 직접 인용으로 바꿔본다면 그가 잘 다녀왔니? 라고 말했다. 어서 와! 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간접 인용은 그냥 자신의 언어로 뭐 했냐고, 뭐라고, 뭐냐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의 표현법들을 알아보자면 일단은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예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옴표가.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조사고가 붙어. 직접 인용에는 조사라고가 붙었다. 그치? 근데 간접 인용에서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 자료를 보시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을 거야. 여기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자. 준호는 은진에게 어서 오라고 말했다. 선생님, 여기 라고가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얘는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이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합니다. 왜냐하면 라고가 쓰였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는 라고가 쓰인 게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사라고가 쓰인 게 아니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라고는 얘가 하나의 형태소야. 즉 한 덩이란 말이야. 분리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얘는
그런 예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라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고가 조사고요. 그렇다면 이 라는 뭐냐? 바로 어미야.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일어나나요? 바로 명령형일 경우에. 명령형일 경우에는 우리 명령형 어미 뭐뭐 있다고 배웠어요? 뭐뭐 해라 라고 배웠죠. 그 라가 바로 여기에 라인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는 조사가 아니라 바로 명령형 종결 어미라고 볼 수 있다. 요거 헷갈리지 마라. 그리고 이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힌트가 뭐야? 따옴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간접 인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주의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인용에 고를 쓰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야. 이것도 얼마든지 선택지에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접 인용에 라고가 쓰면은 걔는 역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험에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인지 라고인지 그리고 큰 따옴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표현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할 점이 있어. 바로 제가 방금 발표쳤던 이 부분이에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시간이나 높임 표현이나 지시 표현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간접 인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간접 인용의 개념이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누구의 언어로 바꾸는 거?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거.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말 같은 경우는 내 입장에서 말을 했던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했던 거야?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했던 거야. 하지만 간접 인용은 그 사람 입장에서 했던 말을 누구의 입장으로 바꾸는 거야? 나의 입장으로 바꾸는 거야. 나의 입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봤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겐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가까운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거 꼭 중요시 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 서술형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인용 표현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거의 마지막이죠. 부정 표현인데, 자, 부정 표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자, 부정 표현은 일단은 길이를 기준으로 짧은 부정문이라는 것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짧은 부정문이라는 건 안과 못을 사용해서 사용한 부정문. 긴 부정문이라는 것은 뭐뭐 아니하다, 않다, 못하다를 사용하여 표현한 부정문. 선생님, 그렇다면 왜 이 안, 못은 짧은 부정문이고 이 아니하다, 못하다는 긴 부정문인가요? 간단해. 이 둘 중에 뭐가 더 길고 뭐가 더 짧니? 그것만 생각해보면 되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는 길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였고, 자, 또 다른 기준, 의미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의미를 기준으로 부정문을 나눠보면 바로 의지부정, 능력부정, 단순부정. 자, 의지부정은 말 그대로 내 의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주체 의지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안, 병원에 안 갔다. 그리고 아니하다. 얘는 짧은 부정문, 얘는 긴 부정문이 되겠죠.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내가 가기 싫어서 내 의지로 안 간 거야. 되게 단순하죠.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 능력 부정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나 나한테 내재된 그 능력이 안 돼서 뭐 안 된 거야. 즉 못 그리고 못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못은 짧은 부정문, 이 못하다는 긴 부정문.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 하는 말 있잖아. 나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바로 그 의미 기준에 따라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단순 부정이라는 건 약간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를 말해. 객관적인 사실. 뭐 예시를 보면 비가 안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순 부정 같은 경우는 따로 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지 부정에서 쓰이는 안과 아니하다를 그대로 써.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네, 요렇게 문장 표현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까지 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우리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방학 시간에 빠삭하게 했었고, 따라서 아예 다음 시간에 문장 표현의 그 문제 해설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습 활동 추가해서 다음 주에 학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영상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